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SBS 앵커 김현우입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참석해주신 많은 여러분, 그리고 지금 TV와 인터넷을 통해 시청해주고 계신 많은 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SBS 미래 한국 리포트는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미래 한국 리포트는 국가적인 어젠다를 선정해서 해법을 모색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미래의 비전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그동안 미래한국 리포트가 걸어온 길과 또 올해의 주제를 여러분께 먼저 화면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미래한국 리포트는 한국 사회에 중장기적으로 닥칠 수 있는 위기를 한 달 앞서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착한 성장 사회라는 화두를 내세워 성장과 복지가 모두 선순환하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안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착한 성장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의 기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미래한국 리포트는 IMF 경제 위기 20년이 되는 해를 맞아 그동안 더욱 심화된 양극화, 경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짚어봅니다. 제15차 미래한국 리포트에서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 석학의 조언 및 네덜란드, 핀란드 등의 국가 사례를 분석해 살펴봄으로써 함께 쓰는 대한민국 성장 방정식, 양극화 해소와 착한 성장 사회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방금 보신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올해 미래 한국 리포트의 주제는 함께 쓰는 대한민국 성장 방정식, 양극화 해소와 착한 성장 사회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낙연 총리를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SBS가 주최하는 제15회 미래한국 리포트 발표회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까지 미래한국 리포트는 저출산, 고령화, 경제위기, 복지, 환경, 교육처럼 한국이 직면한 굵은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며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15년째 이렇게 뜻깊은 일을 계속해온 SBS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주제는 양극화 해소와 착한 성장입니다. 경제 성장이 계속되고 절대 빈곤이 줄더라도 불평등은 심해지고 고용도 늘지 않는 시대의 고민을 직시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이미 세계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은 상하 소득계층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큰 편에 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소득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불행하게도 소득 전체에서 차지하는 자산소득의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상대적 빈곤에 점점 깊게 빠져들지만 일하지 않고 자산으로 버는 사람은 상대적 풍요를 빠르고 쉽게 늘려갑니다. 그나마 상대적 빈곤에 빠지게 하는 이 일자리마저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3% 성장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양극화가 바로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취업이 곧장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장이 곧 착한 성장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 세율을 약간 올리고 그 돈으로 양극화를 줄이려 합니다. 빈곤계층을 돕고 소방, 치안, 복지처럼
충원이 시급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며 민간 부문의 채용 증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지원에 약 19조 원, 그 가운데 민간의 83.4%, 공공의 16.6%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양극화를 줄이려는 고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국회에서 많은 논의에 부닥쳐 있습니다. OECD와 IMF는 불평등 심화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콜롬비아 대학 교수도 국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취지로 말씀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국 경제는 아직 성장할 기회가 남아있다면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중산층을 확대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성장 기회라고 조언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국이 미국 모델을 따라가면 불평등 심화라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증유의 변화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소수의 절대 부자를 탄생시키겠지만 상대적 불평등을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18세기의 1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농업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내몰지 않고 공업 노동자로 흡수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로봇과 인공지능에 빼앗길 인간의 일자리를 어디에서 만들어낼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이런 식의 SBS의 미래 한국 리포트가 양극화 해소와 착한 성장을 놓고 대대적으로 토론합니다. 정부도 저 개인도 이 토론을 주목하겠습니다. 알찬 토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무총리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BS 신승희 기자가 기회가 실종된 격차사회라는 주제로 오늘의 첫 순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신승희 기자입니다. 불과 60여 년 전만 해도 전쟁의 잿더미에 놓였던 우리는 경제 규모 세계 11위, 수출 규모 7위를 자랑하는 경제 강국으로 일어섰습니다. 연평균 두 자릿수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역동적인 사회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장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어느새 위험 수위를 향해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상위 소득자에게 소득이 집중된 정도는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상위 1%의 비중은 세 번째로 높습니다. 소득 상위 10%의 점유율이 지난 1995년 전체의 3분의 1 정도였는데 이제 절반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런 급격한 변화가 불과 2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양극화의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자산의 양극화는 더 심각합니다. 부동산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100%에 가깝습니다. 이 통계대로라면 모든 가구가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44%, 즉 절반 가까이가 자기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인 반면 4분의 1은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5채 이상 가진 집부자도 4만 5천 가구에 이릅니다.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상위 20%가 전체 주택 가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은 임금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 서민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깁니다. 부동산을 포함해 전체 자산의 66%를 상위 10%가 가지고 있고 하위 50%는 고작 1.6%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산 역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불평등이 심한 사회가 되었을까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IMF 위기는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었지만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로 치닫는 중요한 변곡점이 됐습니다. 가계소득이 얼마나 고르게 분배됐는지 보여주는 소득 진위 개수 그래프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즉 그래프가 위쪽을 향할수록 불평등이 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이던 불평등 정도가 1997년 이후를 기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불평등이 심해졌습니다. 임금 소득자만 떼어놓고 보면 변화가 더 분명합니다. 그래프의 모양이 알파벳 V자 모양과 비슷한데요. 1980년대 이후 점점 개선되던 임금 소득 불평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반전돼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불평등 양상을 보면 1970년대 이후 양극화가 완화된 유럽 국가들과 1980년대부터 양극화가 다시 심해지는 영국과 미국,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중요시하고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의 대표 국가들이었죠. 우리의 불평등 양상은 IMF 위기를 기점으로 이 영미형 국가 모델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전통시장, 이순택 씨 부부가 일하는 호떡 가게가 있습니다. 뭐 드려요? 호떡튀게? 출판사 직원이었던 이 씨는 1997년 말 회사가 부도나면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내 자신의 그 무력감이 더욱 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로 온 거예요. 결국은 이제 방에서 이제 일어나지 못한 경우가 왔었어요. 한참 때인데 경제적으로 저 활동할 한참인 나이에 비슷한 처지의 직장인들이 그랬듯 이 씨 부부도 작은 식당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잘 될 때도 있었지만 결국 8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주변에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들어서면서 영세한 식당은 살아남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월세가 안 나와요. 월세가. 그러니까 인건비뿐만 아니라 월세가 안 나오죠. 아무래도 체인에서 하는 거는 좀 기획적이다 보니까 좀 개성이 보이죠. 근데 개인이 하는 건 그냥 단순함, 깨끗함, 뭐 정리정돈 이 정도는 남의 시선에 들어오질 않죠. 한번 불안정해진 삶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매장 규모와 투자금을 줄여 벽지 가게, 이동식 건어물 가게까지 온갖 일을 해봤지만 갈수록 나빠지는 경기에 월세 부담까지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지난 봄 전통시장 한켠에 지금의 호떡 가게를 내고 정착할 수 있었던 게 행운이라면 행운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운칠기삼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점점 그 운칠기삼이 운구기일로 간다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100%의 운으로 간다는 거지. 어느 정도 어려움을 극복해냈지만 긴 노후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죠. 제일 걱정이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저뿐만 아니라 노후는 다 걱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안해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얘기를 안 하잖아요. 서로들 각자의 미래에 대해서. IMF 위기를 겪으며 중산층에서 밀려난 사람들. 이들 중 상당수는 피해를 다 회복하기도 전에 노후 빈곤이라는 또 다른 덫에 직면해 있습니다. IMF 위기 이후 경제는 비교적 빠르게 회복했고 살아남은 기업들도 규모를 키우며 성장했는데 가계는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지금까지 우리 경제 규모는 평균 174% 성장했습니다. 임금도 함께 올랐지만 따져보면 153% 느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제조업 임금의 증가폭은 136%에 머뭅니다. 경제 성장의 속도를 임금이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임금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더 열악합니다.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까지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OECD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자영업 5년 생존율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한 달에 100만 원을 채 벌지 못하는 영세 사업자가 5명 중 1명꼴입니다. 이렇게 가계의 주 수입원인 임금과 자영업 수입이 열악하다 보니 국민 총 생산에서 가계 소득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를 놓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오스트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가계 소득 비중이 많이 줄어든 나라입니다. 경제 성장과 가계 형편이 어느 정도나 일치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을까요? SBS가 전국의 성인 남녀 1,21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경제의 발전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게 배분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이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그 이익이 결국 가계로 흐를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이 기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기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일자리의 양극화입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기업 임금의 80% 가까이였던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이제는 6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비율도 양극화에 불을 붙인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데 이 비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임금 격차까지 더해지면 대기업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이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열악한 일자리는 경력으로 작용하기보다 오히려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기기 어려운 함정이 되고 있습니다. 첫 직장이 비정규직인 청년들을 추적 조사해 보니 40% 이상이 10년 후에도 여전히 비정규직에 머물거나 아예 직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는 청년 세대의 취업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안정된 일자리는 좀처럼 늘지 않는데 나머지 일자리의 질이 열악하고 상향 이동 가능성이 낮다 보니 너도 나도 비좁은 양질의 일자리를 향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초 9급 공무원 시험의 모집 정원은 5천 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몰린 사람이 역대 최대인 22만 8,300여 명이었습니다. 무려 46.5대 1의 경쟁률입니다.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전국 수험생 중에서 이른바 스카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비율과 비슷할 정도입니다. 청년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시 공공일자리에서 일하는 29살 최재혁 씨. 최 씨는 12년째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식당 서빙, 술집 서빙, 뭐 편의점 알바도 했었고 그다음에 아침에 무료 신문도 되는 거라든가. 남들처럼 취직할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어려운 가계 형편 탓에 자격증이나 어학연수 같은 스펙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 비정규직이나 처우가 열악한 일자리 외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로 뭐 8시 출근하면 뭐 밤 10시 퇴근하는 게 일상인 분야인데 똑같이 그렇게 일을 해도 누구는 스펙이 좋으면 뭐 월에 한 230, 40 정도 초봉 받고 누구는 뭐 140, 50 이렇게 받으면서 시작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열망이 있어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은 4평짜리 원룸에 살며 그럭저럭 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로 살아갈 수 있을지 두려움이 큽니다. 갑자기 그냥 이 일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고 계속 빚만 갚다가 죽을 것 같은 그 삶이 너무 싫어서 네 그래서 좀 결혼은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출발선에서부터 기회의 불평등을 경험하는 젊은이들. 입시도 취업도 더 이상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성취가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더 유난히 뭔가 수도권에서 온 비율이 높고 뭐 수도권 안에서도 특히 뭐 서울 안에서도 강남 강남 양천 노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를 이제 후배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뭐 그런 기회들이 잘 주어져야지 이런 게 맞물려서 대학도 그렇게 연결이 되고 대학이 그렇게 연결이 돼야 그렇게 취직이 되고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그거를 절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괜찮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마냥 눈높이를 낮출 수만도 없습니다. 그냥 진짜 알바인 거예요. 알바랑 똑같은 대우더라고요. 돈 보수든 뭐든 대우가
가정을 뭐 꾸리고 이럴 때 알바하면서 꾸릴 순 없잖아요. 어른들이 왜 젊은이들 중소기업 안 가냐고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그분들도 자기 자식이 중소기업 간다면 반대할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거의 신분이잖아요. 정규직, 비정규직 뭐 이런 신분이잖아요. 그거에 따라 그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이 가고, 그러니까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가는 거고. 구직 단념자와 취업준비생을 포함해 사실상 실업 상태인 청년은 110만 명. 젊은이들에게 좀처럼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그 기회마저 불평등한 사회에서 청년들의 삶은 더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사이 빠르게 진행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은 자녀 교육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자녀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30%인데 소득 상위 20%는 그 비율이 70%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SBS 설문조사에서도 교육과 입시에서 소득이나 부에 상관없이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여기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구직과 경력 기회가 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15%로 더 적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만난 20, 30대 젊은이들은 당장 일자리가 없거나 소득이 적다는 사실보다 불평등의 굴레에 갇혀 희망이 없는 삶이 지속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이나 자녀 계획도 자신들에게 사치라는 청년들의 말은 그래서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압축 경제 성장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뿌리 깊은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이어서 우리 사회의 다층적인 불평등의 원인과 해법을 KDI 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가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에 발표에서 우리나라 양극화 현실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커지기는 했지만 소득 분배는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최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 정부, 공동체라는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평등은 주로 시장의 영역에서 발생하죠. 경쟁과 분업에 따라 발생하는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사회의 역동성을 위해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양극화는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먼저 양극화는 전체적인 소비를 감소시킵니다. 고소득층일수록 전체 소득에서 쓰는 소비 비중이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양극화가 심해지면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잃게 됩니다. 의욕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또 꿈을 포기한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큰 발전을 이룰 대과학자나 기업인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양극화는 혁신 중심의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또 양극화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는 주요 국가의 행복지수를 발표합니다. 작년 한국의 종합순위는 전체 38개 조사 대상국 중 31위인데 우리가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는 세부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회적 연대 지표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국민 간 관계가 단절되고 불신이 깊어져서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심각한 양극화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 석학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9월 UC 버클리 대학에서 승자 독식 정치학의 저자이자
미국의 양극화 현상을 가장 명확하게 분석해낸 권위자로 유명한 폴 피어슨 정치학과 교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If Korea, America, Great Britain is all having this problem, some might say, is this a global trend? The economic inequality, is this a global trend now? How do you see that? The U.S. is really stands by itself in terms of how much inequality has grown. And the other thing that's striking in the U.S. is it's not just that inequality has grown, but it's really the very, very top of the income distribution that has taken off away from everybody else in the society. So that's what we call winner-take-all inequality. Very little of that has actually happened in other countries. I mean, a little bit has happened, but the U.S. is really unusual, which is why I think you have to think about more than just globalization or even just economics to understand what's happened. Economic inequality, why is this issue coming up now? Occupy Wall Street, which was I think kind of the movement that sort of put the issue on our radar screen, started in 2011. So it's been 6 years that this has been an issue in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the timing has a lot to do with the severity of the economic downturn. I mean, it's kind of like, well, why did an earthquake happen when it did? I mean, you have this pressure that's been building in the U.S. really for 40 years. The trickle-down effect in the 70s, until the 70s, that it was working, and then from the end of the 70s it's not. What do you think was the problem? It has to do with the growing political power of the wealthy and corporations within American society, is that you get a kind of vicious cycle in which economic inequality shifts political resources towards those who are already economically advantaged, whether it's the wealthy individuals or powerful corporations. And then they use their increasing political power to shift the role of government in ways that further reinforce their advantages. Could you give us some example what kind of things actually American government was trying to do that was more effective? You did get quite substantial legislation in the first 2 years of the Obama administration. Most important was healthcare reform, but also significant reforms of the financial system, new financial regulations that came into play. You got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The window was only open for a couple of years. You said the window was just open a little to make it more wide open. It is difficult to produce these big, important changes without a lot of political mobilization and a lot of political organization. I'm a big believer that it's not just voters who matter, but organizations. I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f the gig economy happens and the workers would get more fragmented, then in that kind of setting, who's going to support the middle class people who's working? The rise of IT and new forms of employment make it a lot harder to form a union. I think there's a flip side of this. If you think now about Silicon Valley in the U.S., it's actually very hard for these companies to leave, right? Because they want to be in these knowledge-intensive environments. So that's a potential opportunity. And in fact, you see some cities in the U.S. that are introducing pretty progressive policies in a lot of ways. They're introducing local minimum wages, which is a completely new thing in the United States. In the Future Korea report, when we talk about economic inequality, we see it as a power imbalance. What kind of advice do you think you could give to Korea? It really is about power. And it's not inevitable. It's not something that has happened naturally. There are lots of countries in which the increase in inequality has been much, much more limited than it has been in the United States, or it sounds like than it has been in Korea. And it's not that, and those countries are doing fine economically. So the challenge is to organize power politically to push back against these trends. Thank you. Okay, thank you. 네, 미국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최근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을까요? 핵심 원인은 미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의 승자가 우월한 힘을 이용해서 격차를 더 벌린다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을 때마다 그 팀 선수 한 명이 추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대기업일수록 이익률이 높고 기업에 비해 힘이 약한 노동에 대한 배분율은 낮아집니다. 또 재산이 많을수록 재산의 수익률도 높아집니다. 정부와 공동체는 이러한 힘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재분배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우리는 그 점에서 다소 미흡했던 것이죠. 양극화를 초래하는 이 세 가지 힘의 불균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입니다. 2000년 이후 중국이 부상하고 대기업의 해외 투자가 급격히 늘면서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늘 중소기업에 비해 높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은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도 한 요인이죠. 대기업이 무리한 단가이나 요구로 중소기업을 압박하거나 중소기업에 갈 이득을 챙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메워줘야 합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요구한다든지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한다든지 또는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는 더 폭넓게 담합의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힘의 불균형은 기업과 노동자 간에 나타납니다. 국민 총소득에서 가계 비중은 점진적인 하락 추세이죠. 기업이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해외 직접 투자를 늘린 것이 주 요인입니다. 반면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2001년 이후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노동에 대한 배분이 감소한 것은 그 유명한 피케티의 주장이기도 하죠. 경제가 발전할수록 기계를 많이 쓰게 되니까 노동 배분율이 감소한 것은 당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노동자에겐 보호막이 있습니다. 바로 노조입니다. 일부 대기업 노조는 지나치게 강성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중소기업에는 노조가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불투명한 회계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비상장이 대부분이고 외부 회계 감사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보다 회계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63개국의 올해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그중 우리가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회계감사의 적절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소기업 노동자가 최대의 피해자가 됩니다. 대기업으로부터의 피해를 보는 동시에 노조의 보호 없이 불투명한 회계의 피해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소기업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88%입니다. 이들의 어려움이 근로소득 양극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과 노동자 간 힘의 불균형은 건전한 노조 활동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조 가입률은 10% 정도인데요. OECD 국가 평균인 28%에 크게 못 미칩니다. 유럽에선 노조 가입이 안 돼 있어도 산업별 노조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도 못합니다.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와 못 받는 노동자 간의 그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세 번째 힘의 불균형으로서 자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불균형도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소득 불균형보다 재산 불균형이 더 심각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부동산의 격차가 불평등의 핵심 요인입니다. 부동산 불균형은 2000년 초반 이후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서울, 특히 강남 지역에서 두드러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강남권의 25평형 아파트 가격은 1988년 근로자 평균 월급의 198배였는데 이제는 470배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말까지 생겼죠. 이러한 자산의 양극화는 자영업의 양극화로도 연결이 됩니다. 탄탄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형업자는 잘 나가지만 영세 자영업자는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영업 양극화는 수요가 고급화되면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조기 퇴직으로 생계형 자영업이 늘어난 탓도 크죠. 하지만 프랜차이즈나 임대사업자의 소위 갑질은 자영업자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니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이러한 자산 형성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세금을 매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자산 관련 과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고용 창출 부진도 양극화의 매우 중요한 이유이죠.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혁신형 창업 촉진, 규제 완화와 같이 지금까지 해오던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저는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 체계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나이가 지나면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임금은 호봉제로 계속 올라가죠. 따라서 기업은 사람을 덜 쓰더라도 비정규직으로 뽑으려 합니다. 비정규직은 호봉제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이죠. 정규직으로 뽑는다 해도 임금이 너무 오르기 전에 내보내고 싶어 합니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작년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이 남성은 52세, 여성은 47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양극화는 세 가지 힘의 불균형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불균형, 기업과 노동자 간의 힘의 불균형, 세 번째, 자산가와 무자산가 간의 힘의 불균형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불균형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힘의 불균형을 메우는데 정부와 시민 공동체,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양극화는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때부터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양극화 양상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양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회에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만약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면 이런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런 계층 이동성이 떨어지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양극화로 벌어지는 사회적 현상에 어떤 게 있는지 연세대학교 한준 교수의 발표를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들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소득 불평등이 어떻게 다른 분야의 불평등을 낳고 가족을 통해 불평등의 대물림을 가져오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한국인들의 생각과 반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지속되면 경제적 자본의 불평등 못지않게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불평등도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 사회에서 경제적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자녀의 교육 투자를 아낌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소득의 우위는 본인 및 자녀의 인적 자본 우위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10%에 비해 상위 10%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10배가 넘고 사교육비 격차는 13배가 넘습니다. 소득에 따른 교육비 지출 격차는 그동안 계속 늘었습니다. 교육비 격차는 1996년 4배에서 2006년 8.7배가 되었고 지난해 10배를 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가계의 대학 교육비 부담이 큰 데다 대학 진학률마저 높은 한국에서 교육비 지출 격차는 자녀들의 교육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실제로 소득 200만 원 이하 가구에 비해 500만 원 이상 가구의 자녀들은 대학 진학률이 2배가 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교육과 훈련만 아니라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득 불평등은 건강 불평등도 낳습니다. 201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영양 부족 비율이 하층에서는 14%인 반면 상층에서는 5%에 불과합니다. 2005년에 비해 하층은 변함이 없는 반면 상층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쁜 비율은 40% 이상, 좋은 비율은 27%인 반면 고소득 가구는 건강 상태가 비교적 좋았습니다. 올해 SBS 미래한국 리포트 연구팀이 조사 결과를 보면 돈이 급히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하층은 55%, 상층은 9%로 6배가 넘게 차이 납니다. 외로울 때 말 상대가 없는 비율도 하층은 28%, 상층은 10%로 3배의 차이가 납니다. 소득 불평등이 인적 자본 격차를 낳을 뿐 아니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즉 사회적 자본의 격차를 가져옵니다. 소득 불평등이 본인의 교육과 훈련, 건강과 사회적 관계 격차를 통해 불평등을 지속시킨다면 자녀 교육의 격차를 통해서는 세대 간 이동을 어렵게 만들고 불평등의 대물림을 낳습니다. 불평등의 대물림은 불평등 그 자체 못지않게, 아니 더 크게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위협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불평등한 성취의 원인을 가족 배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얻기 어려운 현실이 젊은이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과거에 비해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훨씬 어려워졌다는 말인데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부모와 자녀 간 직업지위 변화를 연령대별로 보여줍니다. 60대 이상에 비해 40, 50대의 상승 이동이 늘어났지만 20, 30대 젊은이들은 상승 이동이 줄었습니다. 부모에 비해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자녀 세대가 부모보다 이동 기회가 줄어든 것입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계층 이동성을 높이고자 노력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은 훨씬 커질 것입니다. 여기서 핀란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성악가를 꿈꾸는 고3 안나는 학교가 끝나면 음악학원으로 향합니다. 성대를 풀고 1시간 정도 성악 레슨을 받습니다. 선생님과 1:1 개인 교습을 마치면 음악 이론 수업까지, 공부는 저녁 늦게까지 계속됩니다. On mun mielestä tosi ammattitaitoinen ja pätevä ja pystyy opettaa tosi tarkasti ja ammattitaitoisesti. kyllä. 공교육 위주로 학비를 받지 않는 핀란드에서는 이런 과외 학원도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해 비용이 저렴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의 학생은 장학금을 받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If the kid really wants to, if he's really motivated and wants to learn, and if he's talented, we think then he must get the opportunity to learn music. 이런 교육 시스템 덕분에 안나의 아버지는 6개월 전 직장을 잃었지만 자녀들의 교육비 걱정은 없습니다. Ei se vaikuttanut yhtään siinä, että ei niistä tarvinnut tinkiä. Et sitten ehkä tästä muusta kulutuksesta ja mitä itselle ostettiin ja muuta. 100년 역사의 헬싱키 시벨리우스 음악학교. 유럽 전역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 학교지만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고가의 악기까지 학생들에게 무료로 빌려줍니다. 교육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이념에 따라 핀란드에서는 거의 모든 학교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핀란드에서는 일부 특권층이나 부유층만 다니는 값비싼 사립학교는 아예 설립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Our students come from all over Finland. They come from agricultural areas. They come from industrial towns. We're very varied backgrounds. 부모의 재력이나 가정 형편 때문에 원하는 공부를 하지 못하거나 출세나 성공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핀란드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The key to success is financial support of my parents. No. My family is not that rich. We're quite poor. I have motivation to play the piano and learn. Then I have the key to success. The money doesn't matter that much anymore.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계층의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이 배정됩니다. 헬싱키 외곽의 이 학교는 이민자 자녀들이 절반이 넘고 대다수가 저소득층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이 학교는 헬싱키 전체 학교 중에서 정부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양극화 해소 목적의 지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Maintain and keep this gap between social classes smaller in school education is to invest heavily in what we call special education. 이런 교육 혁신 덕에 미국에서는 최저 소득 구간의 가정 출신 중 40%가 그 구간에 다시 머물고 있지만 핀란드에서는 그 수치가 25%에 불과합니다. 또 핀란드 고등학생들은 읽기와 수학, 과학 분야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 피사 국제 순위에서 2000년 이래 줄곧 최정상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학생들의 자질 향상과 사회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세대 간 사회 이동이 어려워졌다는 인식은 의식조사에 잘 나타납니다. 연구팀이 조사 결과 응답자 65%가 자녀의 상승이동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사회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그동안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통계청의 201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모보다 자녀가 계층 상승을 하기 어렵다는 인식은 63%로 2006년에 비해 21%포인트 늘었습니다. 계층 대물림에 대한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가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미 한국의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상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계층 구조는 중간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다이아몬드 형태일 것입니다. 중산층을 육성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이나 전문가들의 제언은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형태는 아래로 갈수록 하층이 늘어나는 피라미드형이 우세합니다. 조사 결과 한국의 불평등이 피라미드형이라는 응답은 61%, 그보다 더 악화된 대부분이 빈곤한 형태라는 응답도 15%나 됩니다. 사회 이동의 길이 막혔다는 인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이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에 비해 보상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계층 간 인식 차이도 커서 하층의 90%, 중하층의 63%, 중상층의 40%가 본인의 소득이 능력에 비해 적다고 응답했습니다.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사회 통합은 어렵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사회 통합에 필수적인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나 정부 신뢰가 낮습니다. 특히 불평등의 객관적 현실보다 주관적 인식이 더 크게 신뢰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고 불평등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디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까요? 첫째, 불평등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 이동을 높여야 합니다. 사회 이동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차별이나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우수 인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 형평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밀집 지역 학교들에 우선적으로 공공투자를 확대해 성취 열망과 능력을 높여야 계층 이동이 늘어날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불평등을 줄여야 합니다. 공공 권력은 마땅히 불평등으로 인한 각종 차별로부터 약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래한국 리포트 연구진의 조사 결과 재판이 소득과 부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합니다. 48%는 공정하지 못한 편이라고 응답했고 39%는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불평등한 처지가 신분적 차별로 이어지지 않을 때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승자에 대한 과도한 찬사와 패자에 대한 멸시를 자제해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고자, 아니 뒤처지지 않고자 벌이는 무한 경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발표에서도 들으신 금수저 또 흙수저 이런 말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말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게 됐다는 것 자체가 아마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성이 그만큼 크게 줄어들었다는 뜻일 겁니다. 자, 계층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또 한 번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도와주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 답은 알고는 있지만 그 해법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기도 전에 새로운 위험, 이른바 신사회 위험이 등장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사회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엔 과연 뭐가 있을지 이화여자대학교 이승윤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에서 우리나라 양극화 실태와 원인,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제사학자이자 사회철학가인 칼 폴라니는 시장에서 교환, 공동체의 상부상조의 원리, 그리고 국가의 재분배 역할을 강조하며 이들의 조화로운 관계가 결국은 사회 안정과 통합, 그리고 경제 원칙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나 연봉 상한제처럼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1차 분배가 실패하여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될 때
시장, 공동체, 국가 간의 조화로운 관계로 이루어진 생태계는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국가에 의한 2차 분배, 즉 재분배 정책의 중요성은 당연히 높아지게 되며 결국 복지체제의 구축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그럼 한국의 복지제도는 어느 정도로 성장했을까요?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당시에는 경제성장이 최선의 복지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빈곤율은 1965년에 약 41%에서 1976년에는 14.6%로 감소하면서 보편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은 크게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생산적 계층과 정치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집단에 대한 복지 정책이 선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이후 빠른 산업화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복지제도도 전면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또 외환위기를 거치며 복지 예산은 증가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같은 4대 보험 적용 범위도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도입되었습니다. 유럽의 경우 100여 년 동안 발전된 제도들이 한국의 경우 30여 년 만에 적어도 형식적인 면에서는 전 국민을 포괄하는 복지제도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 수준에 비하면 한국의 복지 지출 수준은 여전히 매우 낮고 정책의 재분배 효과도 낮습니다. 현재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은 서구의 복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최하위권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복지수당과 연금 등 정부가 개입하기 이전과 이후의 소득을 비교해 보면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진위 개수가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복지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복지체제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가구 단위를 대상으로 또 표준적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정규직 남성부터 먼저 적용시키는 하향식 제도 발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지체제는 21세기 새로운 사회에 잘 맞지 않아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와서는 신사회 위험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사회 위험이란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붕괴와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 저출산 고령화 현상, 기술 발전에 따른 제조업의 후퇴와 서비스업 확산 등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말합니다. 먼저 여성의 학력 수준과 취업률 변화, 전통적인 성역할 변화와 함께 맞벌이 부부, 단신 가구, 비혼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족 구조도 빠르게 변하였습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 변화도 함께 독거노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맞벌이 부부, 이들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해 출산 양육기 여성의 격려단절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낮은 출산율 또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노인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노인의 비율도 31.5%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공적연금 제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아 한국에는 가난한 노인들이 많고 그래서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청년들의 고단한 삶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9.4%로 1999년 이후로 가장 높고 리드족 가운데 고학력자 비중이 42.5%로 OECD 평균을 2배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청년들 10명 중 6명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다른 연령층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청년층에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을 포기하는 청년 장기 실업자, 니트족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을 하는 플랫폼 기반 노동, 외주화된 회사에서 일하는 게임 개발자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등 기존의 근로기준법과 고용관계에 의해 포괄될 수 없는 청년층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최근에 다변화된 고용 형태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짧은 고용 이력을 특징으로 하는 시간제 근로, 기간제 근로, 파견제 근로, 특수 형태 근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용 형태나 소득은 적용 범위나 급여의 적절성 측면에서 사회보험 제도가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고용체계 개선과 복지제도를 통해 근로복지를 실현한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페퍼만스 씨는 아침 9시에 출근합니다. 그는 일주일에 사흘은 8시간씩, 나머지 이틀은 4시간씩만 일하는 파트타임, 즉 시간제 노동자입니다. 원래 전일제 노동자였는데 10년 전 첫째 아이가 태어나자 자처해서 시간제 노동자가 됐습니다. I noticed it was financially okay to earn less money and I still could do a good job at my work. That was no problem and I had more time to spend with my family. So I asked my employer to change my contract. 오늘은 반나절만 일하고 오후 1시에 퇴근합니다. 절반만 근무하는 날 오후엔 두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역시 시간제 노동자인 아내도 남편과 번갈아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I can do things together and also my husband can do things together with them. So it's really nice to have a bond with my children and to prepare them to the future. 네덜란드에서 시간제 노동자는 전일제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법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full-timers and part-timers in our country. They have the same rights. If I want to fire a part-timer, he has the same rights as the full-timer. They are protected. 네덜란드의 시간제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38%나 됩니다. 시간제 일자리의 75%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They feel it's a lot of pressure, right? Working, taking care of the children, taking care of the household, having time for themselves, they feel a lot of time pressure. So for them working part-time helps to reduce the time pressure. 네덜란드 노동시장이 시간제 일자리 위주로 재편된 것은 1982년 체결된 바세나르 협약, 즉 노사 간 대타협에서 비롯됐습니다. 1980년대 초 네덜란드는 경기 침체로 실직자가 증가하고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댔고 마침내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So the idea was we have moderate wage increases or maybe almost no wage increases and this will be compensated by the creation of more employment. And I think this was a very interesting deal. I think it was a good deal at the moment. 새로운 일자리는 시간제 노동자로 채워졌습니다. But I think that part-time work is a very good way to cope with these economic fluctuations. 정부는 세제 감면을 비롯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는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실직자의 경우 실업급여보다는 재취업을 우선시하도록 사회복지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And they give me a lot of information and a lot of support. The money that I receive from them, it's very good because it's 75% of my previous salary. We provide you with an income, but even then you always are obliged to find a job, search for work if you are able to. So everything is focused on getting back to work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be independent of an income support. 그 결과 80년대 초 10%에 육박했던 실업률은 20년도 안 돼서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고
50%대를 맴돌던 고용률은 70%대로 뛰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기적을 이룬 유연하고도 안정적인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이 힘을 합쳐서 성장의 해법을 찾아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공동체,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 원활하게 기능하는 생태계를 위하여 한국의 재분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회보험이 다양한 고용관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수급 자격 조건을 유연화하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사회보험 급여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과 돌봄, 그리고 의료 서비스는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걱정하지 않고 좋은 질의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괜찮은 삶을 위해 생애 주기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가족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도 적합한 복지 방향입니다. 가족의 모습이 다양화되고 가구 규모는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 보장 정책 또한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부양 의무제 같이 전통적 개념의 가족에 개인을 의존시키는 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이제는 복지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사회 서비스를 확대시켜 나가면서 보편적 권리로서 기본소득 도입도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동수당, 노인수당, 청년수당, 장애수당 등 특정 하위 집단을 포괄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다 본격적인 보편적 사회배당이 도입될 경우 사회보험도 공공부주 수준에서 더 나아가 본래의 목적인 소득비례 원칙에 더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증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확대된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체감 복지 수준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이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복지를 기대하지 않게 하거나 복지의 확대가 추가적인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신을 낳았습니다. 미래 한국 리포트 연구팀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증세를 통해서라도 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약 76%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복지가 강화된다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사회 위험에 대한 안정만도 제대로 갖추기 전에 신사회 위험이 도래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1세기형 복지체제를 하루빨리 갖추어 양극화도 해소하고 사회의 활력도 되찾는 것은 착한 성장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늦출 수 없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양극화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사회, 국민들 모두가 자신이 꿈꾸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양극화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양극화 해소를 위한 SBS의 제언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할 때가 됐습니다. 자, 그동안 사실 이 세금을 늘리는 문제는 정부나 정치권에서 주저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여론조사에서도 보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복지가 확충된다면 이 세금을 늘려도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과감하게 증세 문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 다음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초과 이익 공유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양극화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냈을 때 이걸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것이 바로 초과 이익 공유제입니다.
이 동반 성장 차원에서 한때 추진되다가 지금은 중단된 이 제도를 다시 한번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족 단위 복지에서 개인 단위 복지로 전환을 제안합니다. 자,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일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대표적인 가족 단위 복지입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이런 가족 단위 복지 제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신사회 위험 극복을 위해서라도 개인 단위 복지 제도로 전환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양극화 해소를 위한 SBS의 재현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오늘 SBS 미래한국 리포트를 보시고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동연 부총리께서 오늘 느끼신 바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김동연 부총리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올해 프로야구에서는 기아 타이거스가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하면서 대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그 전북이 프로축구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팀들이 우승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한두 명의 빅스타? 그런 스타 플레이어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비교적 그 고른 실력의 두터운 선수층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경제일까요? 스타 대기업 몇 개, 또 전체 소득과 자산의 상당 부분을 소유한 일부 계층과 그렇지 않은 다수, 또 중소기업들, 이런 이중 구조화된 경제, 또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 구조라면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몇 해 전에 1,000만 관중을 모은 영화 국제시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과거 우리 경제의 그 압축 고속 성장을 잘 보여준 아주 실감나는, 그래서 그 진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시장 시대에서 보여주었던 그 압축 성장의 패러다임이 이제 더 이상 우리 경제와 사회에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SBS 그 미래 한국 리포트 행사에서 지적한 대로 경제의 파이는 예전처럼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낙수 효과는 사라지고 성장의 그 혜택이 골고루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경제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때입니다. 새 정부는 우리 경제 정책의 틀을 공정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 중심 투자와 또 혁신 성장을 새 패러다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일자리 또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또 취약계층과 그것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의료비와 같은 핵심 생계비를 절감함으로써 가처분 소득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동시에 사회복지와 교육 투자를 확대해서 인적 자본을 고도화합니다. 재정과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서 양극화를 완화하고 우리 경제와 사회 체질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오늘 주제, 우리 SBS 재현은 아주 매우 시적절합니다. 오늘 제안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또는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 검토해 나갈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앞 발표에서 제안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익을 공유하는 초과이익 공유제, 이것은 이미 지난번
저희가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협력이익 배분제라는 이름으로 이미 집어넣습니다. 또 가족 변화에 맞춰서 복지 단위를 가족에서 개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사회의 이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몇 달 전 공직에 복귀하기 전에 어느 한 대학에서 총장으로 한 2년만 근무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그 학생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애프터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도 외국 가보지 못한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뽑을 적에 성적이나 외국어 성적과 아무 상관없이 학생들의 어려운 형편과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지만 가지고 학생을 뽑았습니다. 1년에 한 150명씩을 보냈는데요. 그 경비는 뜻을 같이 하는 외부 인사로부터 모금을 했고 전체 뽑을 학생 중에 20%는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학생들을 뽑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려운 학생들을 시혜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기보다는 사회적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사회까지 좀 확산하는 의미에서 타교 학생까지 포함을 시켰던 것이죠. 이 취지에 동감하는 많은 분들의 모금 100%로 이 프로그램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SBS와 같이 영향력 있는 언론기관, 시민단체, 학계, 종교계, 우리 사회 전반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우리 SBS가 제안한 복지와 증세 문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도식화된 이념과 진영 논리를 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양보와 희생, 상생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네, 기빈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SBS 제15차 미래 한국 리포트는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고 또 해법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SBS 관계자와 여러 전문가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사회 지도층,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해소하려고 하는 우리 SBS와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고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다 같이 지속 가능한 경제로 나가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SBS 미래 한국 리포트는 양극화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경제 성장 방정식을 만들기 위한 해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마음껏 도전하고 또 국가와 사회는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과 개인 발전이 선순환하는 착한 성장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SBS는 앞으로 더 좋은 세상 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